아프리카의 내륙국인 짐바브웨는 1980년 생겨나 우리나라와 무역이 그리 크지 않고 주한 짐바브웨 대사관도 없을 정도로 우리와는 그리 가깝지 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죠. 왜냐? 짐바브웨의 말도 안 되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2008년 4분기에만 인플레이션율이 7.3해입니다. 기록적인 수치죠. 여기서 해는 10을 22번 곱한 단위고요. 인플레이션의 대명사이자 지폐로 벽돌을 쌓고 돈으로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싸다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비교해보면 짐바브웨의 경제가 얼마나 더 막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 10,000원 주고 사 먹었던 해장국이 그 다음날은 20,000원, 그 다음날은 40,000원, 또 그 다음날은 80,000원, 이렇게 하루 100%의 물가 상승률이 몇 달, 몇 년간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란 3개를 사는데 1,000억 원 짐바브웨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실업률은 95%,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들 말고는 전 국민이 백수인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짐바브웨는 과거부터 아프리카의 주얼리,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 불리울 정도로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의 50%가 비옥한 땅인데다가 기후도 좋아서 옥수수나 밀을 생산하기 좋았고 금이나 백금 등 다양한 광물 자원도 매장되어 있죠. 아니 그럼 이렇게 살기 괜찮은 곳이 어떻게 생지옥이 되어버린 건가? 여기서 바로 한 남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흑인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짐바브웨 독립을 이루어낸 국부였지만 어떤 한 인물을 만나고 난 뒤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국민 20%의 집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며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흑화해버린 남자 로버트 무가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무가베, 이 당시 짐바브웨는 남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곳입니다. 남로디지아는 유럽 열강에게 착취당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영국의 식민지였죠. 가난했지만 교육률이 높았던 부모 덕분에 선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학을 전공, 교사가 되는 무가베. 조용한 성격으로 평소에도 책을 가까이 하며 사색을 즐겼던 청년 시절 무가베는 우연히 기회를 얻어 1949년 국비 장학생으로 남아공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가 해체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독립을 맞이했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많은 식민지 중 1949년 이전에 독립했던 국가는 이집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반식민지 민족 자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르주아의 압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식 공산운동이 솟았습니다. 이 반식민 민족 자결 공산주의의 열풍은 조용한 독서 소년을 과격하고 투철한 독립운동가로 변모시키기 충분했죠. 특히나 소수의 백인 주주들 밑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지내는 조국의 대다수 흑인들을 생각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유산계급을 무너뜨리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무가베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남로디지아는 5% 정도의 인구 비율을 가진 백인이 전체 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백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참정권도 갖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백인 농장주에 고용되어 노예처럼 옥수수를 딸 수밖에 없었죠. 교육학을 전공했던 무가베는 이런 가난과 압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답이다 라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위해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이 당장의 독립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맙니다. 그는 바로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아 총과 피로 독립을 쟁취하자며 각종 연설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무장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본국인 영국에 대항하여 흑인들의 인권과 자치권을 위해 폭력적인 무장투쟁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10년간의 징역을 살죠. 이 10년이 무가베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같이 흑인 독립운동의 아이콘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스마트하며 진취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해줍니다. 수감 생활 중에 많은 인물들과 편지로 교감하였고 연설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방송통신 과정으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경제, 행정, 법 학위를 취득합니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책은 부인이 필사해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며
교육을 강조하고 이들이 석방 이후에 교사가 되게 도와주었고 이들은 훗날 무가베의 열렬한 지원군이 되줍니다. 이렇게 수감생활하던 중 1965년 무가베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로디지아의 독립. 이 당시 총리였던 이언 스미스는 본국인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남로디지아가 독립국임을 선포했죠.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독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분노하고 맙니다. 이언 스미스는 흑인 주도의 나라도 아니고 흑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나라도 아닌 기존과 같이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로서 독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지만 흑인들은 참정권도 교육도 제대로 된 월급도 받을 수가 없었죠. 흑인들은 전보다 더 격렬히 저항했고 무장 독립운동은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고초를 겪으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무가베는 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갔죠. 1974년 출소한 무가베는 공산국가였던 옆나라 모잠비크로 이동하여 게릴라 독립운동을 지휘합니다. 지금도 모잠비크 국기에 AK 소총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강한 곳이 모잠비크였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으로 냉전 시대의 한 복판이었던 1970년대였기에 무가베의 이런 움직임에 많은 공산권 국가들은 응원을 보내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세력으로 편을 늘리려는 공산권 국가에게 아프리카는 자유진영에 넘겨줄 수 없는 기회의 땅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소련과 중국, 동독과 헝가리 그리고 북한도 이 무가베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흔치 않았던 인텔리에 책도 많이 읽고 징역살이까지 하며 독립운동의 아이콘인 무가베가 하는 연설은 모두의 공감을 얻고 모두의 심금을 울리기 충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매번 남로디지아인들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죠. 실제로 이 게릴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가베의 영향으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압도적인 무기와 자금을 가진 백인 정권이었지만 엄청난 인원으로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는 독립군들에게 결국 항복하고 1980년 4월 18일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국명을 남로디지아에서 짐바브웨로 바꾸고 무가베는 초대 총리로 선출되죠. 이때 짐바브웨에는 재산의 전부가 짐바브웨에 있고 이것을 놓고 본국인 영국으로 가자니 기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상당수의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포에 벌벌 떨었죠. 그렇게 자신들이 못살게 군 것도 생각나고 그렇게 격렬하게 무장독립운동을 한 무가베가 총리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때 기자회견을 하는 무가베. 백인들은 그동안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독차지해왔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백인도 흑인도 짐바브웨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 또한 인정하겠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독립운동 시절과 다르게 무가베는 백인들의 사유재산과 직업,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실제로 국정운영 초반에는 백인 장관들을 다수 기용하며 백인의 온화적인 태도를 취했죠. 이런 화해와 용서, 흑백 화합 정책으로 전 세계는 인종화합을 이루어낸 용서의 아이콘, 진정한 흑인의 영웅 등으로 각종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 무가베는 진짜 개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고 예전부터 강조하던 교육 정책을 더 확대합니다. 무가베는 경제 후진국이었던 짐바브웨에서 대대적인 공교육 확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 읽고 쓰는 것을 배워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시절부터 양성해온 교사를 더욱 늘려서 많은 수의 교사를 양성하죠. 그 결과 독립 초창기 2%였던 짐바브웨의 중학교 진학률은 10년 만에 75%가 되어버립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율은 40%에서 2배인 80%로 증가했고요. 짐바브웨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무가베를 흑인 독립의 아버지, 짐바브웨의 국부, 공부하는 리더 이런 식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넬슨 만델라 이상 가는 사람으로 칭송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가베는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만나버립니다. 북한과 김일성. 백인으로부터 흑인을 구출해낸 영웅, 흑인 독립운동의 아버지 로버트 무가베는 1980년 짐바브웨와 북한이 수교를 맺자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환대해주는 많은 평양 시민들을 보고 매우 놀랐죠. 나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그리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은 서구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영웅이라며 무가베를 칭송해 주었고 무가베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향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북한이라는 일당 독재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개쩌는데? 그리고 그 충격은 북한의 카드 색정과 집단 체조를 보고 정점을 찍죠. 와, 사람들을 이렇게 명령 하나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모두가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구나. 며칠간의 평양 방문 동안 김일성과 많은 얘기를 나누며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푹 빠지는 무가베. 그리고 짐바브웨로 돌아오자마자 무가베는 말합니다. 아, 나도 김일성처럼 되고 싶다. 아니, 되어야겠다. 바로 주체 사상이 가득 담긴 김일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선집, 김일성 연설문 등을 여러 번 읽고 김일성이 했던 모든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평양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을 위한 카드 매스 게임도 지시합니다. 또 김일성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적들을 처리하기 위한 친위부대 제5여단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특전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북한산 무기를 쥐어맞았죠. 당시 훈련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 관련 영상에서 보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5여단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과거 독립운동 동지였던 은코모를 숙청하기 위해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은데벨레족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학살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죠. 교회에 가두고 불 지르기, 생매장, 강간, 인육 먹이기 등 너무 잔인해서 다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1987년 대통령직에 오르고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 북한에서 전수받아온 고문 기법으로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원조인 북한에서도 야, 이건 좀 할 정도로 잔혹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우려 전국에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가두고 세뇌시키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 무가베 본인만을 위한 전투 병기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병들은 마약에 취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서로를 때리고 죽이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강요받습니다. 이 소년병 훈련소는 짐바브웨 전역에 150여 개가 있었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인간성 말살되어간 소년병은 10만 명 정도 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무가베의 친위대가 되어서 무가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나쁜 짓을 전담하게 되었죠.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다 보니 무가베의 반대파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사는 게 힘들고 배가 고픈 빈곤층이 대부분이었죠. 자신의 반대파가 늘어나는 게 보기 싫었던 무가베, 수도를 깨끗이 한다라는 정화사업 명목 하에 이 빈민들의 집을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네, 그냥 분풀이죠. 나 말고 다른 애를 응원해? 응, 너 집 없어.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250만 명입니다. 이 철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마치 쓰나미가 쓸고 간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짐바브웨 쓰나미 사태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슈퍼 하이퍼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짐바브웨는 오랫동안 식민지로 수탈을 당해온 곳입니다. 그렇기에 독립 직후에도 당연히 후진국이었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보석,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 불리울 정도로 먹고 사는 것 자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이 많이 있듯 짐바브웨에서도 자원 부국의 비극은 이어집니다. 땅을 파서 지하자원을 팔기만 하고 제조업과 같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국가 성장률은 답보 상태였죠. 그리고 독재국가의 특징이기도 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짐바브웨의 경제는 점차 병들어갑니다. 우리나라처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죠. 그러다 1990년대 말 짐바브웨에 기록적인 가뭄이 찾아오며 농업 생산력이 박살나자 병들어 있는 짐바브웨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무가베를 향한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고 배가 고파지자 무가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시작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가베는 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타겟은 바로 백인. 소수의 백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배고픈 거다.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백인들이 설치냐? 뭐 이렇게 남탓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던 모습. 흑백 화합을 얘기하던 초심을 잃고 백인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무가베.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것은 백인들 때문이다 라는 선동으로 백인에 대한 탄압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죠. 반발하는 백인들에게는 소년병으로 구성된 친위대를 보내 백인들의 대농장을 급습하여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이러한 토지 몰수와 탄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으나 무가베는 이거 내정 간섭이야
우리가 아직도 니네 식민지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죠. 그렇게 빼앗은 농장과 토지의 대부분은 국민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및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나마 국민에게 배분한 것도 정말 생각 없이 랜덤으로 분배해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농부가 아닌 사람들이 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평생 금광에서 광부로 금만 캐던 사람한테 땅 준다고 농사 제대로 짓겠어요? 트랙터도 못 모는 사람들인데 트랙터랑 땅 줬으니 농사 잘 지어, 이러면 잘 못 짓는 게 당연하죠. 때문에 짐바브웨의 농업 지수는 급락하고 2000년에 200만 톤씩 수확한 옥수수 수확량은 2008년 45만 톤으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몰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짐바브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독재하지 말라고 뭐라 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날뛰는 무가베 덕분에 서방에서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인당 GDP는 꼴찌. 사회가 이러니 전 인구의 25%인 300만 명은 살 길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교육 분야는 잘 되어 있는 짐바브웨였기에 남아공 수학교사의 80%가 짐바브웨 출신이었습니다. 농업 망해, 외국 자본은 다 철수해, 그나마 있었던 교육 잘 받은 국민들은 외국으로 나가버려. 이러니 국가를 운영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이때 무가베는 미친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럼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조폐기 돌려.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경제학 박사를 받은 무가베가 무소불위의 거리력을 가지고 있는 무가베의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었고, 이 미친 정책은 시행됩니다. 나라에 돈이 부족한 만큼 돈을 펑펑 찍어대고 당연히 물가는 점점 치솟고 그에 따라 필요한 돈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만원 하던 국밥이 10만원이 됐으면 만원짜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화폐 개혁을 해버립니다. 야, 만원짜리 부족해? 그럼 10만원, 100만원짜리 화폐 만들지 뭐. 이거 우리나라 국사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이 당백전으로 조선에는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라고 적혀있죠. 그걸 120년이 지난 21세기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해버립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3번이나. 끝도 없이 올라가는 물가에 100조 짐바브웨 달러로 옥수수 한 포대도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죠. 인플레이션율은 역사상 가장 심했고 아마 아무도 짐바브웨 화폐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돈과 짐바브웨 달러는 유조지폐가 없는 유의한 화폐였어요. 1인당 실질 소득은 10년 전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가 취약 지수는 최악이었습니다. 내전과 해적으로 인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소말리아보다도 점수가 낮았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무가베 대통령직은 위태로웠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가베는 부정선거를 기획합니다. 일단 선거제도를 유리하게 바꿉니다. 무가베가 싫어서 외국으로 나가 일하던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죽은 사람 넣고 같은 날에 태어난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사람들을 약 100만 명 정도 넣어버리죠. 그래도 불안했는지 선거를 1차와 결선 투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차 투표에서 경쟁자인 창기라이가 당선되자 회유와 협박, 폭로 등 갖은 방법을 통해 창기라이를 사퇴시키고 결선 투표에서 85.5%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직을 이어가죠. 이런 뻘짓거리로 2009년 김정일을 누르고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에 올라버리는 무가베. 서양 언론들은 당연히 이러한 행태를 맹비난합니다. 그러자 식민지 착취해서 돈 번 주제에 왜 자꾸 뭐라 하냐 라며 거꾸로 서방 세계를 비난하고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건지 자신과 같은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죠.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자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도 하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러블리맨이 죽었다, 우리 짐바브웨 군대 훈련시켜 주었던 북한의 김정일을 애도한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며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가서 시진핑이랑 악수하고 밥도 먹고 놀다 오죠. 실업률은 90%에 가깝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야만 먹고 살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나락을 가고 있는데 무가베 본인은 엄청난 호화 생활을 즐기죠. 300억을 들여서 초호화 별장을 짓고 해외에 나가 몇백억씩 쇼핑을 즐깁니다. 그리고 41살이나 어린 그레이스와 결혼하고 수십억을 들여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벌였죠. 이렇게 늙어서도 짐바브웨를 좀먹으며 독재를 이어가던 무가베는 나이가 먹고서도 권력을 계속 잡고자 하였고 대통령직을 아내인 그레이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이러자 개빡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40년 가까이 무가베의 곁에서 굳은 일을 했던 최측근들. 아니, 다음에는 나한테도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다 늙어서까지 대통령 계속 하다가 이제는 와이프한테 대통령을 준다고? 이런 불만은 군부 세력에게 몰렸고 결국 2017년 11월
짐바브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무가베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무가베는 37년간의 독재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죠. 자신이 모아둔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고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받아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싱가포르의 한 요양병원에서 향년 9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사망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